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수도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다음 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들 김관욱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 또 출구칩니다. 자, 방역 당국이 어제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2주 후에는 2,14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방역 당국 말처럼 지금 단합된 멈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 정부가 다음 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발표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의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 시간을 감안해 매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역 강화 조치도 이 4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게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합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 취해 주십시오.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도 듣고 오셨는데 결국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4단계가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통금 수준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단계 플러스 알파입니다. 사실상. 네. 4단계에서는 10시까지 사실 유흥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아예 그냥 집합 금지가 내려지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4단계 기준에는 유흥시설도 10시까지는 영업이 그렇죠. 가능한데 그런데 아예 집합금지가 돼버려 있어요. 이거는 집합금지. 예, 그래서 네. 굉장히 강력한 이제 멈춤 조치가 내려졌다. 그래서 네. 단합된 멈춤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K방역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국민들에 의해서 방역이 실천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백신이 접종률이 이제 높아져 가면서 약간 긴장이 완화됐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은 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뭔가 방역 조치 같은 거, 방역 기준 같은 것들도 완화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시민들도 이제 좀 편해지나 보다. 그래서 모임도 이제 더 많이 가져지고 뭐 이런 것들의 일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1,000명이 넘는 4차 대유행의 어떤 단계로 진입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국민적으로 사실은 좀 노력을 해서 이거를 끊어내는 장면이 지금 우리한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도 뭐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다 그런 결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확산세를 그렇죠. 가져온 결과를 가져왔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지금 취소가 좀 유예가 된 상황이고요. 수도권 학교도 14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이제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김부겸 총리가 이제 비수도권 지역도 선제적인 방역 조치 강화해달라, 협조해달라 얘기했는데 비수도권 지역 좀 선제적인 조치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하는 김에 예. 이게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그래도 정말 집단적으로 한번 멈춤을 굳고 짧게 하려면 예. 비수도권도 저는 같이 하는 게 필요한 조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동을 막을 길이 없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을 막으면 비수도권을 그럼요. 내려가고 그리고 뭐 이런 풍선 효과라는 게 경우가 또 있을 생기기 수 있는 때문에.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4차 대유행의 지금 이 감염자 그 확진자 수를 보면 지방에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방은 좀 풀고 수도권만 죄는 게 사실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예. 이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그 국민들의 조금 백신 접종률이 좀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 2년 가까이 이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피로감들이 있고요. 특히나 젊은 층은 이제 더 이상 그 참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젊은 층이 이제 사실은 많이 이제 그 이 사람들 만나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제일 큰 건 제가 볼 때 정부의 좀 오락가락하는 대응이 좀 아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경제와 방역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경제라는 토끼도 잡아야 되고 방역이라는 토끼도 잡아야 되는데 경제를 생각해야 하면서 사실은 최근 4차 유행이 오기 전에 다 아시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제 5인 금지를 풀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 사실 그게 또 어떤 시그널을 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5인 시그널이 풀리는구나 이제 7월이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라는 건 해이해진다. 해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 3차 대유행 왔을 때 정부에서 그때 경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숙박 쿠폰, 여행 쿠폰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또 3차 대유행이 왔던 것이어서 물론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땐 단호하게 하고 분명하게 자기 스케줄을 보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국민들은 멈춰야 하고요. 그럼 동시에 백신 접종 속도는 지금 좀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가장 절망적인 분들 뭐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굉장히 사실 어렵죠.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1년 반이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의 뭐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것이 지금 영국이라든가 이스라엘에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변이 이스라엘은 바이러스 변수가 또 그렇죠. 생겨서요. 90% 정도, 영국은 한 70% 정도가 접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백신은 백신대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뭐 마스크라든가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해외 사례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피해는 계속 누적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과 국민들에 드리는 부분을 다르게 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좀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직접 피해 보상 또 국민들에 대한 뭐 위로금 이런 거 뭐 다 줄 수 있으면 좋지만 문제는 이제 재원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민주당이 협의를 거쳐서 확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도 지금 오리무중인데요. 정부는 정책에 신뢰가 걸린 만큼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원안을 고수하겠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만 여당은 정치권 주도로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부겸 총리와 오늘 아침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결국 자영업, 소상공인 등 지난 1년간 거의 사실상 그 업을 접어야 하다시피 한 이 어려운 부분에 놓여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보호를 하고 그다음 백신이라든가 이 방역에 대한 투자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빼고 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어쨌든 지금 새로운 국민들한테 빚을 내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의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리 국민들께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전 국민을 다 유료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얘기는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추경안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도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재원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부의 논리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추경안 심사의 모든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어제 김부겸 총리 그 얘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는
빼고 80%까지만 지원하자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전 국민에 다 주자 아직도 그런 의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90% 얘기도 나오고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강병원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면은 정부 논리를 넘어서는 심의 과정에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걸까요? 이제 추경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하고 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하위 80%라는 개념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전 국민을 다 주자는 입장이고 정부 입장은 재원이라든지 하위 예. 80%의 기준이라는 그 실무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일단은 80% 중에서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절박한 분들에게 저는 주는 예.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일정 정도 김부겸 총리의 입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의를 하는데 혹여라도 지금 민주당에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입장이 이재명 지사가 선두에 서 있는 이른바 이 보편지급 또 보편복지에 대한 일정한 고집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조금 더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다 준다고 하면 뭐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예. 지금 한정된 재원에 실제로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영역으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예컨대 아까 말했던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이 예.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절차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필요한 게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강남 현대백화점에서 지금 확진자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선별진료소에 지금 길게 줄 서 있는 모습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선별진료소를 늘리는 예산 같은 게 또 필요하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K방역에 투자할 비용이 또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자가진단 키트라든지 항체진단 자가 키트라든지 아니면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같은데 정말 사실은 뭐 최근에 그 언론에 말한 것처럼 몇몇 연예인들은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차익을 내서 부동산 재테크를 잘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뭐 20억만씩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필요한 영역에 절박한 분들에게 저는 집중해서 핀셋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부겸 총리 얘기도 이런 얘기인데요. 업을 지금 접어야 될 만큼 절망적인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주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에 좀 들어가야 될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잉여로 되는 그 예산을 갖고서 이제 더 지금 거친 올해 세금을 잉여 갖고서 이제 그걸 세제를 갖고 가지고, 하는 건데 예.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은 손실보상금을 이제 두텁게 지급을 하는데 전 국민 대상에서 이거를 80%로 하느냐 예. 아니면 100%로 하느냐 사실 이 논란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를 두텁게 하고 상위를 이제 조금 덜 드리는 그렇게 해서 하위, 후, 상박 뭐 이런 네. 개념으로 전 국민을 가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똑같이 25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금액을 이제 소득에 따라 지금 미국이 예.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위 20% 분들이 거의 많이 사실 예. 세금을 내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세금을 다 받고서 하나도 지금 안 드린다. 이거는 좀 감정적으로도 좀 위로 차원에서라도 같이 이 전체 국민이 이렇게 같이 받는다. 그런 어떤 마음을 이제 나눈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라도 그렇게 좀 필요 없죠. 그분들 예. 사실 재정적으로 본다 네. 그러면. 하지만 그렇게 주는 것도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소모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또 나오는지 지금 김관옥 교수님 얘기해 주신 이런 안까지 포함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정치권에도 이 코로나 여파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 어제 8명 후보자들 마지막 토론회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흘 동안 여론조사 실시해서 곧 2명이 탈락하고 6명 이제 본선에 올라가게 되는데 다음 달부터 예정대로 하면은 전국 순회 경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확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건 뭐 경선 일정은 바꿀 수 없을 텐데 방식은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예. 4단계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전국 순회 경선 같은 건 조금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예. 겁니다. 뭐 모일 수가 일단 없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경선의 일정은 그대로 가더라도 경선의 방식, 예, 뭐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주자에게 유리할 것인가? 예. 이걸 생각해 보면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앞서가는 주자가 굳히기가 훨씬 더 유리해질 수가 있죠. 추격하고 뒤따라가는 분들은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만나야 되고 더 많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앞서가는 구도와 뒤처진 구도가 오히려 더 코로나 상황에서 이 경선의 일정들이 좀 연기되거나 아니면 좀 바뀌게 된다면 이 구도가 더욱더 고착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 비대면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의 이 지지율이 더 고착화된다 이런 얘기신데 그렇게 되면 앞서 이제 후발 주자들은 당내 경선 연기를 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지도부 결정에 대해서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비판을 하기는 좀 어렵다. 어렵지 않을까? 이미 이제 진행이 됐고 모두 다 합의해서 지금 TV 토론도 여러 차례 이제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됐으니 연기 안 한 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생산적이지 않다. 그렇죠. 책임 있는 어떤 후보자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것도 좀 맞춤형으로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만 지금 4단계고 나머지는 그 정도의 어떤 폭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2년에 국민 경선으로 보면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울산, 부산, 뭐 광주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남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수도권에 서울인 와서는 거죠. 뭐 예. 만약에 그때까지 잡히지 않는다면 비대면으로 하지만 잡힌다면 뭐 그냥 공개적으로 예.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 일정과 어떤 틀을 순식간에 막 바꾸는 것은 예.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사실 코로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때 다 각 당이 그 경선 과정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도 충분히 선거도 4.15 선거 뭐 등등의 것들을 다 치렀듯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본 경선에는 6명만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뭐 2명 누가 탈락할까 이거 전망해 보는 건 좀 잔인한 것 같고. 자, 1위는 좀 이재명 지사가 워낙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비 경선 결과 2, 3위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명의 예. 탈락자가 일단 관심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이제 2, 3위가 어떻게 선두권을 행사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의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이제 6명이 본선에 오면 본선은 훨씬 더 활발한 토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흥미진진한 게임이 되기 때문에 네. 6명 중에서 1등과 2등을 가리는 것이어서 일단 선두권에 진입을 해야만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탈락하는 두 분이 어떤 분일지 그리고 중위권이 아니라 선두권에 어디까지 진입이 돼 있을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뭐 당연히 아는 것처럼 1위 이재명, 2위는 이낙연 대표로 돼 있습니다만 3위권에 3, 4위권에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의원들이 어디 정도까지 들어갈 수 예.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형성의 구도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남아 있는 것이어서 예. 물론 뭐 결선 투표 가기 전에 1차에서 그냥 50%를 넘어서 1위가 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중위권과 선두권의 이 대진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관심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제 마지막 토론회를 보면은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세도 뭐 만만치 않게 펼쳤고요. 그리고 홍영표 의원 친문 핵심이라고 하는데 정세균 후보를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친문 의원들이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대표 경선에서 예. 상황을 보면 송영길 대표가 간발의 차로 홍영표 의원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문의 이 당원들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이 두 분이 사실상 지금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은 50%의 당원이 이 투표권을 갖는 예비 경선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3위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어떤 게임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지금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예. 것이고 아까 추미애 전 장관, 이제 추미애 후보죠. 이낙연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 포인트를 취하는 것은 사실은 책임 총리가 갖는 일종의 숙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원활히 잘 됐다 그러면 이런 포인트가 안 나오죠. 하지만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군데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또 총리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는 지금 예비 경선뿐만 아니라 본 경선에서도 뭔가 이렇게 수세적인 국면을 벗어나려면 예. 이런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때 당시에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에 대한 대안 뭐 이런 것들 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종 6명 안에 누가 들지, 그리고 1, 2, 3위 안에는 누가 들지 좀 이를쯤 돼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 기간은 자, 7월 5일부터 7일까지 수요일까지 이렇게 조사 기간이 됐고요. 보면은 자, 민주당 대선 주자 이거 말고요.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 주실까요? 예. 이재명 지사가 27%, 윤석열 전 총장이 21%, 이낙연 전 대표가 10%, 그다음이 이제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가는데 가상 양자 대결 조사 결과도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재명, 윤석열, 진보와 또 보수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분의 양자 대결을 보면 이재명 43대 윤석열 33. 자,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 초반까지만 해도 윤 전 총장이 앞서는 조사가 좀 있었는데 이게 좀 기류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조사만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전 변화하고 있다고 변화하고 생각해요.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십니까? 상승 곡선이 추세가 예. 중요하잖아요. 지지율이라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지지율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히려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서부터, 즉 예. 검증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좀 가라앉는 분위기, 추세선이 좀 하향 추세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엑스파일 또 장모 구속 예. 그리고 뭐 부인의 어떤 논문, 그리고 더 떠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은 저는 이 윤 전 총장이 이런 문제에 대한 태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3자적인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지지하시는 분들을 이탈하게 하는 그런 효과로 작동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윤 전 총장의 이 지지율 흐름, 최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교수님은? 우선 이제 야권의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그 지층들이 이제 윤 총장으로 이제 결집이 된 양상인데, 그러면 이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니까 결집이 돼 있는 성격이냐, 아니면 윤 총장 개인의 매력과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지지가 결집되는 것이냐, 예. 사실 거기에 혼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지금은 국민의힘이 입당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당이 안 되고 지금 바깥에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을 유지할 때 그 지지율이 지금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모임이라는 그 결정력하고, 그리고 윤 총장 개인의 매력과 선호도라는 이 결속력이 혼합되어 있는데, 저는 입당이 되기 전에는 이 추이가 만약에 개인의 지지도가 없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의 지지도가 뭐 완전히 빠지는 양상은 아니지만 검증이 굉장히 지금 혹독하게 지금 들어가고 예. 있고, 그다음에 많은 또 리스크가 지금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모, 그다음에 부인의 수사와 재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개인의 지지와 개인의 선호도에 대한 지지는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대로 예.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지지율 전체가 대안 빠지는 거거든요. 후보들의 네. 이름이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뭐 전국에 민심 탐방을 한다고 하지만 예.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정권 교체에 대한 네. 열망과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의 자기만의 독특한 선호도와 지지도를 모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리스크가 네.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 전 총장의 앞으로의 지지율 어떤 비전을 앞으로 보여주느냐, 이것과 함께 지금 두 분 말씀하신 처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등이 변수가 될 텐데요. 이 처가 리스크 관련해서 이번에는 그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이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범 여권의 강한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죠. 김건희 씨가 쓴 논문은 사실은 학문적인 수준이나 가치와 별개로 논문의 기본적인 ABC조차 갖추지 못한 그런 논문처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가족에게 했던 만큼 그렇게 철저한 조사를 윤 총장 스스로도 자신의 가족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원전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류는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고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도 아니다. 누구의 발언 같습니까? 일본 아베 전 총리일까요? 아니면 스가 총리의 말일까요? 이 둘도 아닙니다. 일본 자민당 극우 인사의 발언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씨의 발언입니다.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사람이 자민당도 울고 갈 발언으로 윤봉길 의사에게 비수를 꽂는 행태가 놀랍습니다. 자, 먼저 그 김건희 씨 국민대 박사 논문 논란을 좀 보면 두 분 모두 이제 대학에 계셔서 좀 여쭤보면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이게 진짜 제목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부터 좀 논란이 된 상황이에요. 이 박사 논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내용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쪽 학문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목 자체를 영문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뭐 이렇게 YUJI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알파벳으로 그대로 번역을 그렇죠. 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보통 쓰면 멤버십 리텐션 뭐 이렇게 예.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본인 책임도 있지만 지도 교수가 이런 건 지도 전혀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전 제목 되게, 정도는 언론에서 봤을 텐데.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제목은 사실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제일 심사숙고하고 어떤 제목을 할지 그것도 지도 교수랑 많이 상의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커리어를 쌓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가는 그 논문의 이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 자체가 이렇게 안 됐다. 그리고 지금 열린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이런 거거든요. 표절한 부분이 매우 많고 표절 내용도 뭐 어디 뭐 사이트라든가 뭐 홈페이지 뭐 이런 블로그 뭐 이런 데서 가져왔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면 국민대가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사실은 그 본인보다도 그 딸 아들의 뭐 인턴 뭐 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불거졌거든요. 이때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수사를 윤석열 전 총장이 지휘를 했던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인턴 증명서도 사실은 학위를 위한 거거든요. 이것도 학위를 위한 겁니다. 학위에 관해서 똑같은 목적을 두고 이런 다른 행태가 이제 사실상 적법하지 않은 행태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학교에다 맡긴다. 이런 이 윤석열 전 총장의 태도는 굉장히 그 조국 전 장관 시기하고는 다른 것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내로남불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장면에서 국민들이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안 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장면에서는 제가 잘 몰랐고 그러면 뭐 이런 학교 조사로 부족하면 뭐 경찰 수사라도 내가 요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일종의 형평성을 갖춘다면. 예,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다시 한번 소환된 이런 상황인데 윤 전 총장 측은 오늘 민주당의 자당 대선 후보 논문부터 검증해라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부인 논문까지 문제를 삼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영부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 가족에 대한 높은 도덕성의 검증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사실 요구 사항입니다. 네. 그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장모 사건도 사실 이제 법정 구속된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부인에 대해서도 아마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나 지금 논문의 지금 표절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그 말씀 나온 것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제목, 영문 예. 제목을 보면 과연 논문을 제대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에 준할 정도로 썼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변명을 또 윤석열 측에서 한다면 결혼 이전에 훨씬 이전 일입니다. 2007년에 논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네. 2012년 했기 때문에 결혼 이전에 그 부인께서 그 어떤 공부에 대한 열정, 학업에 대한 열정, 또 학위에 대한 열정 때문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대통령 후보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변명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가 무슨 테크노 디자인 특수대학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 대학원이 있고 특수대학원이 있는데 일반 대학원은 굉장히 엄격하고 상당히 그
그 학사 관리라든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대학원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의 이제 사회교육 형태로서 사람들을 이제 사실은 뽑고 또 공부를 시키고 또 졸업을 시키는 것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논문을 안 쓰고도 학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논문 쓴 게 또 왜 굳이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크노 디자인 특수대학원이라는 데가 또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또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런 식의 논문을 써가지고 석사 논문도 쓰고 박사 논문도 쓰고 어디 논문에 게재한다고 하는 그 노력이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력은 좀 가상에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지금 강병원 최고위원 얘기 듣고 오셨지만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권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일종의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거를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염수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오염수를 태평양에 뿌리게 되면 사실 그게 환류가 돼가지고 한국이라든가 이 동북아 전체의 어떤 해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건강,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냐.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윤 전 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진짜 사퇴한 이유는 중도 사퇴한 이유는 이 탈원전 정책이다. 뭐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 2017년입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받은 건 2019년이에요. 그러면 중도에 사퇴할 정도면 그때 2019년에 거절을 했어야 됩니다. 난 탈원전 정책 때문에 검찰총장직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어요. 한데 지금 거의 2년 맞춰서 다 임기는 채우고 이제 와서 탈원전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명분 아니냐, 정치를 위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예전에 이걸 일본의 주권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지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발언이 나온 맥락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전에 카이스트를 가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그 와중에서 이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발언의 그 문맥상 적절성 여부는 뭐 차치하더라도 그때 대전에 가서 했던 윤석열 총장의 가장 주된 그 강조점이 뭐냐면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그 원전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한 거라는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이 실제로 그 재생에너지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과연 맞느냐에 대한 신중한 결론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다 보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는 강경화 장관이 일단 그 국회 답변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좀 들여다볼 건 미국의 국무부 같은 경우 그 당시에 공식 성명을 내가지고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합리적 결정으로 지지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그 정치적으로 뭐 그때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이 정도 워딩 가지고 극우 논리라고 하면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성명을 냈던 국무부 장관은 그러면 극우 그 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또 편가르기 하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 때문에 반대해서 검찰총장을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월성원전의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방해가 마지막 계기가 돼서 사실은 검수완박까지 이 부분이 연결이 되면서 사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 뭐 방패막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품 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 계속 관심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이 지난 6일에 단둘이 만났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상식선에서 당연히 탑승할 거라 봅니다. 제가 윤석열 전 총장 만나기 전에 또 만났던 분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견고한 지지율이 유지된다면인데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아직도 견고하지만은 앞으로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그랬을 때는 좀 조력을 잘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저희 당 또는 엄청 훌륭한 좌장의 역할을 도움받아야 되는데 그 좌장이 또 김종인 위원장일 수도 있겠죠. 윤석열 전 총장 같이 만약에 대권에 야심 있는 분이라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싶어 하신 것과 별개로 우선 매달려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되면은 후보 옆자리에 계실 분인데요. 대표 방송에서. 자, 지난 화요일에 만났고 이제 공식적인 만남도 곧 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면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탑승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윤 전 총장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먼저 만났는데 안철수 전 대표보다도 먼저 만났는데 나중에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 얘기는 그 안에서 뭔가 내용물이 없다는 거죠. 합의된 내용물이 없었고 왜 안철수 대표가 먼저 만나냐. 뭐 보수층에서 이러한 어떤 비난이 있으니까 아니 만난 건 먼저 만났다. 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입당에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다죠. 뭐. 근데 그 얘기에서도 합의가 안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입당을 했었다면 이런 발언은 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논란이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입당해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입당을 빨리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중심이 되는 국힘당 중심으로 뭔가 야권의 후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을 밝히고 거기에서의 어떤 제3세력을 일단 구축하고 중도층 그다음에 호남 뭐 부동층까지 묶어내고 나중에 보수층은 국힘당 어디 가겠느냐 우리가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돼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지지율을 우리랑 같이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 뭐 이 경고를 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무소속으로 쭉 가다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하고 그때 단일화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최재형, 김동연 뭐 이런 분들도 움직인다는 얘기도 전해지고요. 당 안으로도 안 들어가고 당 밖에서 이런 야권 후보들이 먼저 안철수 대표까지 해서요. 연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저 말은 원론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원론적이니까 이준석 대표 발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 당 대표와 오세훈 시장 간의 단일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 하나의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당 밖의 주자가 계속 당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다고 한다면 오케이. 그 주자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를 하나 올리고 11월에 가서 당 밖에 있는 주자와 같이 단일화하면 되고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 주자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러면 본선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서울시장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대한 그런 원론을 이야기한 것이지 제가 볼 때 12월까지 들어오지 말아라고 권고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저는 8월 이전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민심 투어라고 하면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와 탈진보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서 이른바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당연히 대선 승리에 나가는 사람이 압도적 정권 교체에 욕심이 있죠. 그런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 밖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될지 당에 들어와서 오히려 그 당을 자기가 후보가 돼서 후보의 입장에서 당을 변화시키고 혁신시켜서 탈진보까지 이 당에 대한 지지층으로 만들어낸 역할을 자기가 당 안에서 하는 것이 맞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이준석 총장이 조만간 들어올 거라고 특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재형 감사원장의 행보하고도 맞물려서 이 부분 또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김종인, 윤석열 이 두 분 만남은 이루어질 듯 말 듯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개표 방송에서 국민의힘 개표 방송 볼 때 그 후보 바로 옆자리에 계실 분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 우리 당 좌장이 될 수도 있는 분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매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없는 거죠. 실체만 없지 사실 모든 모델과 전략은 국힘당의 전략은 다 김종인 전 나옵니까?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선거 전략도 결국에는 그분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로 주목도를 끌어올리긴 하지만 대선이라는 전체를 이 판을 끌고 가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도와준다 그러면 천군만마고 사실상 뭐 여러 차례 승리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난관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왜 빨리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하느냐. 한다면 이것이 하나로 뭉쳐서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질 텐데 답답함의 표현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계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시 뭐 이런 틀 속에서 선거 그거 아니고 내가 선거 치르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윤 전 총장은 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4월 7일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한순간 연기가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즈음에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총장도 김종인 위원장에게 가서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기로 했던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도 별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인데 둘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로에 대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갈 것인가, 내가 끌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기싸움이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이제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의 많은 인사들 지금 두루두루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들어온다면 김종인 위원장과는 만남의 시기가 문제이지 만나서 그분의 조력을 얻고 그분과 함께 국민의힘 대선 플랫폼에 같이 갈 거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야기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관욱 개병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